2025 1. 16. 목. 윤 대통령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구금되어 모든 수사를 거부했다.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은 합법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 일종의 무법천지가 되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는 중국이라는 전체주의 세력이 강력한 중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하면 인접한 거리에 있는 중국은 한국에 대하여 동맹국 미국보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크기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의 종중 세력이 국가 시스템을 장악할 지경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우리와 상대하는 중국은 1949년 처절한 사륙전을 거쳐 살아남은 마오쩌둥파가 권력을 잡아세운 공산당 정권이다. 그들은 문화혁명이라는 난동을 거치며 수천만의 지식인을 학살하여 과거의 전통이 철저히 말살된 전체주의 국가를 탄생시켰다. 등소평의 개혁, 개방은 사회주의 실험 실패를 인정하고 제한적이지만 자본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중국 인민이 누리는 정치, 경제적 자유는 철저한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감시 속에서 이루어진다. 오늘날 발달한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중국은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의 사회를 만들었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의 모든 이권을 장악한다. 그래서 중국은 1대 13의 사회라고 표현되는데 이는 약 1억 명의 공산당원이 나머지 13억 명을 2등 국민으로 착취하는 사회다. 공산당원 중 수백만 명이 이르는 공산당 엘리트 그룹은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사회문화 권력을 거의 독점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당이 소유하는 국유기업이고 민간기업이라 해도 공산당 지배계급이 경영권을 독식한다. 인민의 평등 구호 속에 태어난 나라가 세계 최악의 격차 사회, 새로운 계급사회를 만들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며 그럴듯하게 포장된 체제가 대충 이런 것이다. 공산당 지배계급은 인민해방군을 당의 군대로 두는 당, 군체제의 조직으로 영원히 인민을 지배할 수 있는 일당 독재체제를 만들었다. 문제는 이런 체제를 이웃나라에까지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침투하는데 이를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라 하여 초안전, 언리스트릭티드 워페어이라 한다. 현재 한국은 중국의 초안전에 의해 국가의 주요 시스템이 장악된 듯한 모양새를 모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정치의 불신을 조장하는 사전선거 제도와 부정선거 의혹, 그리고 막무가내 검증을 거부하는 중앙선관위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혹시 중국 공산당 세력의 초안전에 관련이 된 것이 아닐지 의심이 간다. 한국의 문제는 좌파 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우파 정당이라 하는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마저 중국 공산당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동조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상태라면 정치권 내에 진정한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 없다. 이번 탄핵 사태에서도 당연히 국가 수호를 우선 걱정해야 할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과 정치 철새처럼 이념이 허약한 안철수가 야당인 민주당과 함께 탄핵 쪽에 줄을 섰다. 이는 그들도 역시 민주당의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종중 세력이거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전혀 없는 국가관이 허약한 사람이라는 증거다. 박근혜 정부 때 여당이면서도 배신 대열에 앞장섰던 유승민, 김무성의 얼굴이 겹쳐 보인다. 한국의 지식인층에는 유독 헛똑똑이 배신자가 많은 것 같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가는 어찌 되어도 좋다는 자들이다. 여행길이 즐거워야 하는데 문득문득 국내 정치 상황을 생각하며 마음이 어두워진다. 뉴질랜드의 고속도로는 한국과 아주 다르다. 우선 톨게이트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 대신 도로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최대한 살려 굽이굽이 산모퉁이를 돌고 고개를 넘는다. 도시를 벗어나면 모두 1차선 길인데도 제한 속도를 시속 100km로 꽤 빨리들 달리고 다만 곡선 구간에는 제한 속도를 낮추도록 표지판이 서 있다. 한국의 고속도로는 계곡에는 교각을 세우고 산이 나오면 터널을 만들어 도로를 최대한 넓고 곧게 펴고 평지를 달리는 것처럼 만든다. 효율만을 놓고 보면 한국이 잘하는 것 같은데 뉴질랜드는 자연을 원래대로 보존하는데 큰 가치를 두는 듯하다. 남한 면적의 3배 가까운 땅의 인구는 10분의 1밖에 안 되니 주로 사람들은 몇 군데 도시에 살고 우리처럼 육로 교통망이 발달할 이유가 없는 듯하다. 오늘은 카이코우라에서 픽턴까지 가야 하는 날이다. 뉴질랜드의 동해안을 끼고 달리는 경로다. 카이코우라를 벗어나기 전에 물개 서식지를 들렀다. 물개들이 평평한 바위로 이루어진 반도 모양의 지역을 점령했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이 카이쿠라 실콜론이다. 손주 아이들이 겁도 없이 너무 가까이 가려 해서 말렸다. 안내판에는 물개를 짜증나게 하지 않도록
1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고 씌어있다. 중간에 더 스토어라는 경치 좋은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계속 달려 픽턴에 도착했다. 픽턴 항구는 천혜의 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북섬으로 가는 페리가 출발한다. 내일은 3시간 반이나 걸리는 페리를 타고 드디어 북섬의 웰링턴에 도착할 것이다. 아직 수영할 정도의 날씨는 아니지만 나의 작은 손님들이 바다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차 안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갈아입고 바다에 들어가서 1시간이나 놀았다. 2025 1 17 금. 이번 여행이 이제 반을 지났다. 뉴질랜드 남섬에서 8일, 북섬에서 8일 일정으로 잡았는데 오늘 페리를 타고 북섬으로 넘어간다. 픽턴 중심가에 있는 카페에서 늦은 아침 식사를 하는 중에 뭔가 허전해서 보니 안경이 없다. 주차장에서 큰 가방을 열고 확인해도 안경이 없다. 방금 체크아웃한 숙소에 보관되어 있기를 기대했지만 허사였다. 이런, 예전에 영국, 아일랜드 여행할 때는 세찬 바람에 날려 안경이 날아가는데 이번에는 그런 핑계도 없이 잃어버렸다. 카페에 가서 상황을 이야기하니 집사람이 다시 한번 확인하자고 한다. 다 정리된 방을 다시 살펴보자는 것이 미안한 일이지만 가족의 안전에 관계된 문제라 다시 한번 찾아보자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결론 안경이 방에는 없고 숙소 마당에서 다시 펼쳐본 나의 여행 가방 맨 밑에 놓여 있다. 왜 안경이 원래 두는 파우치를 벗어나 글이 떨어졌는지 모르겠고 내가 찾아볼 때는 안 보이더니 집사람이 찾을 때는 보이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안경을 찾으니 숙소 사람들이 박수치고 엄지척을 해준다. 체면은 말이 아니지만 안경을 찾아 기쁘다. 페리 항구가 어딘지 직접 차를 타고 사전 확인했다. 어느 여행기에 보니 페리 항구를 잘못 알아서 배를 놓친 사람이 있었다. 페리 시간이 조금 남아 픽턴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올라갔다. 픽턴 항구와 도시 전체가 바로 아래 내려다 보인다. 엄청난 규모의 목재 야적장도 보이다. 아마도 뉴질랜드가 산림 자원이 풍부한 것 같다. 웰링턴까지는 3시간 반이 걸렸다. 오늘 하루는 바다로 이동해서 남섬에서 북섬으로 오는 일정이라 특별히 관광은 없다. 웰링턴은 수도라서 그런지 남섬의 도시들에 비해서 규모가 큰 현대식 대도시였다. 하지만 도심은 좁은 편이고 조금만 벗어나면 언덕을 계속 올라가야 해서 언젠가 가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같은 느낌이 난다. 웰링턴에서는 우선 동양마켓을 찾아갔다. 여행이 일주일을 넘어가니 육개장이니 떡볶이냐며 한국식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음식 입맛은 DNA에 새겨진 것도 아닐 텐데 왜 쉽게 적응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자동차를 운전하며 다니는 여행은 자유스럽지만 약간의 모험적 요소가 있다. 오늘 경험처럼 안경을 잃어버리는 사소한 일도 여행 중에는 위기로 다가온다. 경로 계획서부터 숙소 예약, 관광지 체험을 위한 예약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런 계획 중 한 번이라도 어그러지면 낭패다. 다행히 오늘날 발달한 인터넷과 여행 앱의 도움으로 이동하면서 이런 업무를 거의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2025 1 18 토. 오늘은 멀리 타우포 호수까지 가는 날이다. 웰링턴 외곽의 숙소에서 다시 시내까지 온 다음 일본 고속도로로 북쪽으로 4시간 이상을 달려야 한다. 중간 휴식을 위해 먼저 불스라는 마을에 들러 슈퍼마켓과 주유소에 들렀다. 두 번째 휴식은 타이에프 마을이다.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중국 음식점에 들렀다. 구글에 감사해야 할 일이 많다. 여행 중 어느 곳에서 식사할지, 공중 화장실은 어디에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다. 오늘 이동 중에 관광지를 들른 곳은 타와이 폴즈인데 일명 골럼에스 풀이라 한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니 마을도 아닌데 속도를 30km로 줄이라는 표지판이 나왔다. 뜻밖에도 길을 양방향에서 막고 도로 공사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공사장 기사가 나에게 어디를 가는지 묻고는 돌아가야 하는 새 경로를 가르쳐준다. 하지만 길이 낯선 해외여행자에게는 꽤 당황스러운 일이다. 이때 요령은 그 현지인에게 스마트폰의 맵을 보여주며 새 길을 알려달라고 해야 한다. 내가 할 일은 단지 그가 알려준 새 경로상에 조금 먼 마을을 하나 선정하여 내비게이션에 새로 입력하면 된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근처 마을을 빙글빙글 돌아 통제된 공사장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하와이 폴즈는 반지의 제왕에서 포르도가 골룸을 잡는 장면을 찍은 곳이라 한다. 작은 폭포와 연못이 영화에서 봐서 그런지 낯설지가 않다. 인상적인 것은 조그만 간이 주차장 외에 이 장소를 설명하는 간판 같은 것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우리 같으면 골룸 모양의 조형물을 만들고 장소를 홍보하는 간판도 세우는 등 법석을 떨었을 것이다. 뉴질랜드는 아마 자연에 손을 대는 것은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듯하다.
먼 길을 달려 저녁이 다 되어 숙소에 도착했다. 멀리 큰 호수와 설산이 보인다. 내일부터는 손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체험 프로그램을 몇 가지 예약해 두었다.